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사회사까지 살펴봤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요, 근세 문화사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근세 문화라고 할 때 근세는 외란 직전까지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란 직전의 근세는 15세기 훈구가 집권했을 때 시기하고요,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집권했던 시기하고도 나눠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근세 문화는 15세기 문화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15세기냐라고 하면은 근세 문화 그러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사림 집권기로 가면은 자주 주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 민족 문화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근세 문화 그러면은 15세기 문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근세 문화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한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글은 훈민정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측에 그 보충 설명 좀 잠깐 좀 보십시오. 한글하고 점자가 있죠. 한글은 훈민정음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서 정음이에요. 통치 목적어에서 한글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훈맹정음이 있습니다. 이 맹은 시각장애인의 글자를 이 훈맹정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점자라고 얘기를 하죠. 점자는 1926년 박두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안이 된 거죠. 1926년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박두성은 맹하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들을, 그러니까 맹아들을 위해서 만든 글자가 점자가 되는 것이죠. 1926년이고요.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어요. 1446년에 반포가 되죠. 한글날 그러면 이제 반포됐던 날을 유추해서 우리가 10월 9일 날 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요. 점자의 날도 있습니다. 점자의 날은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11월 5일은 점자의 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자와 한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요.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376조로 넘어갑시다. 세종대 때에 반포가 돼서 최초로 편찬된 한글 서적이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훈민정음으로 된 거죠. 용비어천가가 있습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이제 최초의 한글 서적으로 6대면 목조부터 해서 태종까지입니다. 목익도환 태종에서 세종 위에 조상도 있죠. 목조부터 해서 6대조까지 업적을 칭송하는 바로 노래예요. 노래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뭐 동국정음부터 해가지고 쭉 밑에 내려오시면은 소학 언해까지 전부 다 한글 서적이고요. 참고로 뒤에 언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는 풀어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한글로 풀어서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오시면은 한글에 대한 의의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죠. 그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민족 문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 그랬죠.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저변층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민중들도 한글을 가지고 문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체는 과거 시험에서도 이용이 되죠. 서리선발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이과라고 합니다. 이과에 그 필수 과목으로 한글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산군대 가면은 한글 연구 관청이었던 업문청을 폐지를 한 사실이 있었죠. 이거 조광조 개혁책 때 한번 나왔었죠. 업문청은 한글 연구 관청으로서 연산군의 비행을 자꾸 한글로 폭로하는 거죠. 없앱니다. 근데 연산군 다음에 중종반정으로 해서 중종이 등장하죠. 중종대 때 조광조 개혁정치에 보면은 어려운 유교 경전을 한글로 풀어 써놓자. 그래서 이제 유교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에서 바로 연산군대 때 폐지했던 업문청을 다시 부활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묘사화로 제거했던 그 조광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에 대한 평가에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왼쪽 보충 좀 보십시오. 1997년 승정원 일기랑 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또 2009년에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찌아찌아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공식 표기 문자로 뭐 일종의 수출한 거죠.
그래서 표기 문자로 채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우리의 글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글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문화에서 가장 빛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대목은 한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교과서에서도 근세 문화 첫 단원의 첫 부분에 한글을 항상 배치를 해놓곤 하죠. 자, 그럼 이제 377조 넘어갑시다. 역사서를 좀 가겠습니다. 이 역사서는 우리가 그 고려시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사관입니다. 사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뭐라고 그래요?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 그러니까 이 사관은 15세기 훈구 세력이 집권했었을 때 사관하고요.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의 사관이 좀 다르죠. 우리가 근세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의 역사관은 대체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반면 이제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는 사대적이고 존화주의적인 이런 성향의 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과 비판이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18세기 때 나옵니다. 누구죠? 실학자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실학자들 중농 실학자나 중상 실학자들이죠. 얘네를 집권기 때 가면은 국학은 우리 걸 얘기합니다. 국어와 국사죠. 국학 연구가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발달, 침체, 이거는 극복기입니다. 침체됐던 민족 문화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18세기 실학시대 때의 역사관을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후기 가서 보기를 하고요. 일단 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훈구에서 사림이 집권했었던 시기까지의 사관에 대한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좀 봅시다. 370쪽에. 일단 그 시기를 좀 나누기 전에 맨 위에 역사서 편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역사서가 편찬이 됐죠.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기 100권 그걸 요약한 신집 5권 있었고요. 또 백제 고흥의 서기라든가 그죠? 신라 거칠부의 국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서의 편찬 시기는 각기 공통적으로 영양왕, 백제 근초왕, 신라 진흥왕 그러죠. 대팽창기입니다. 대팽창기 때의 왕권 강화의 목적, 쉽게 말하면 통치 목적이라고 그랬죠. 역사서 편찬의 목적은 그래서 통치 목적하에서 편찬이 된다. 이건 이제 삼국시대라든가 고려나 조선이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통치 목적하에서 편찬이 되고 있었고요. 해서 나타난 역사서들이 건국 초기, 국초죠. 그다음에 밑에 15세기 중엽 한 장을 넘기시면은 16, 7세기 사림 집권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17세기 중반 이후 이 다음은 이제 실학시대로 18세기로 넘어갑니다. 그 흐름을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또 국초부터 한번 볼까요? 국초의 역사서의 편찬 방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편찬됩니다. 즉 조선 건국의 정당성, 당위성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먼 훗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 건국이 돼야만 했었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지 않으면은 갑자기 조선이 등장해가지고 쿠데타 정권의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고려 말의 역사는 당연히 왜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의 정치가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데 조선이 건국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바로 앞에 왕조의 역사는 폄하하면서 새롭게 건국됐던 조선 왕조는 띄우는 거죠. 이런 시각이죠.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리학이죠. 또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명문론이고 그 성리학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편찬된 책들. 그래서 태조 때의 정도전의 고려국사, 그다음에 권근 태종대 때 동국사략이 전부 조선 건국의 정당성 내지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하는 의식에서 그런 시각에서 편찬됐던 역사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동국사학 좀 보겠습니다. 단군 조선에서 삼국시대 때까지 역사를 정리해놨습니다. 동국은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사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요약한 간단한 우리 요즘에 요약집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왕자를 책봉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설 왕자는 누굴 얘기를 합니까? 방석이죠. 계비 한씨의 소생 방번 방사갈 때 그 방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책봉했던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이 1차 왕자의 난이었죠. 집권한 태종과 그를 보좌한 권근, 하륜 등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각에 서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들이 어떻게 왕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명분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의 즉위의 정당성을 훗날에 이제 이렇게 띄워 올리는 거죠. 띄우는 거죠. 그런 작업에 일환으로서 편찬된 것이 권근의 동북사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조 때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또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책들은 그런 시각에서 편찬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으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를 합니다. 일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피력이 됐죠. 어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사 저려, 동국세년가 등이 고려시대 역사를 다시 재정리했던 책들이에요. 고려사는 기전체 사서죠. 고려사 저려는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사서의 책 제목 뒤에는 뭐가 붙어요? 실록, 저려, 통갑 이게 붙는다고 그랬죠. 특히 고려사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사는 왕의 역할을 중심점에 놓고 서술했으며 세종의 직필주의, 한자는 이실직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보존주의, 한자는 이존기실입니다. 애의 목표를 두고 평가를 가능한 개개인의 평가를 억제하고요. 있는 그대로 서술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세기 중엽 이후에 고려시대 역사 외에 밑에 자주적인 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라는 통사입니다. 이 통사죠. 구한말에 가면은 박은식, 백암 박은식의 한국 통사도 있습니다. 이 한국 통사는 이 통사입니다. 통사죠. 고통의 역사다. 그렇죠? 고통의 역사다 해서 통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통사는 이 역사가 이 통사가 아니라 뭐다? 이 통사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 저력, 삼국시대 역사죠. 편년체입니다. 동국 통감,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밑줄령 봅시다. 우리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통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써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있어 우리 역사에서의 최초의 통사는 성종대 때 서거정 등이 편찬했던 동국 통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국 통감은 성종대 때 편찬이 됐는데 작업은 누가 했느냐면 훈구 세력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는 쉽게 하면 훈구가 세우고요. 내용은 살은 누가 붙냐면은 성종대 때 등장했던 살인들이 살을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훈구의 역사관하고요, 살림의 역사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좀 쉽게 얘기하면은 단군조선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은 기자조선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편찬했던 썼던 사람들이 훈구 살림들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15세기 때는 우리 역사를 자주 주체적인 시각에서 인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근데 정권이 바뀐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살인들이 집권한 이후 단군 조선보다는 기자 조선을 숭상하는 그런 역사 의식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자 조선을 중시했던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밑에 박상, 동국사략, 이 기자실기, 기타 뭐 표제, 음주, 동국사략, 기자지, 뭐 동사찬요, 동몽선섭 등이 이때 이 분위기 속에서 편찬된 책들이에요. 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래서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존화주의, 화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중국을 존중한다는 거죠. 이런 의식에 입각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평가를 좀 봅시다.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주변 민족의 침략에 저항하는 애국심을 높여했다. 이건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 애국심이 뭘로 표출됐냐면은 외란 때 의병항쟁으로 표출됐습니다. 외란 때 의병항쟁.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국제정세 변동에 대처한 면은 뒤태였다. 이거는 부정적인 면이죠. 인조 때 서인의 대의 정책이 뭔가요? 친명 배금 정책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푹 젖어 있었던 이런 역사관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외란 당시 의병 항쟁의 사상적인 모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을 중화라고 한다면은 살인되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소중하다. 뭐 아시다시피 화에 대한 반대말은 뭐예요? 이죠. 이예요. 이 오랑캐 이자입니다. 존화 양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양반들은 이 살인들은 중국을 중화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낮춰서 뭐라고 했어요? 소중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중화가 되는 거고요. 화의 반대만 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가 되는 거죠. 중국은 우리를 소중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살인들이 중국은 자기를 중화라고 우리를 뭐라고 했죠?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우리를 동쪽 오랑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각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시각에 있어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화가 되는 거죠. 중화가 되는 거고요. 일본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오랑캐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이관 또는 화이 사상입니다. 그러면 1592년 4월 14일 날 얘네들이 선조 때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오랑캐 나라가 중화의 나라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화의 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에 빠져 있었던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이 돼가지고 얘네들하고 싸운 거죠. 이것이 뭘로 표출했다고요? 의병항쟁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뭐죠? 이미 중국은 외란 이후에 명에서 어디로 갔어요? 후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금으로 바뀐 이후에 조선에서는 광해군대 때 중립외교를 벌이고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때 서인들이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다는 서인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대외 정책을 폈습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편 거죠. 그럼 이건 잘하고 있는 거냐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얘네들은 이 명은 화죠. 그래서 존화양이 할 때 후금은 뭔가요? 이죠. 이 오랑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존화양이 사상에 빠져서 대륙 정세를 잘못 읽고, 그렇죠? 대외 정책에서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국 두 번에 걸친 호란을 야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살인대 역사관이 꼭 부정적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호불호를 가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 중반 이후에 가면은 붕당 정치가 한참 진행되는 시절이죠. 각 붕당의 입장을 반영한 책들이 나오게 돼요. 밑에 현종대 때 나와 있죠. 뭐 동국통감 제강이라든가 동사라든가 허목의 동사입니다. 이거는 신학시대 때 가면 안정복의 동사도 있습니다. 안정복의 동사는 한자에 지금 나와 있는 허목의 동사는 동사, 섬길 사자, 일사자를 씁니다만은 실학자 안정복이 얘기하고 있는 동사는 이 동사입니다. 기록한다는 동사죠. 이제 한자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기출 문제거든요. 잘 구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유계라는 사람이 썼었던 그 여사제강 뭐 이런 책들이 17세기 중반 이후에 붕당의 입장을 반영한 책들인데요. 동국통감제강은 누구의 입장이냐 그러면 바로 남인. 그 다음에 현종대 때에 허목이 썼던 동사 허목 남인이죠. 그 다음에 유계 서인입니다. 서인과 남인의 입장을 반영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붕당 정치기 그러면은 가장 붕당 정치가 잘 진행했던 시기가 인조, 그 다음에 누구였죠? 효종, 그 다음에 누군가요? 현종이었었죠. 여기를 우리가 붕당 정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사에서. 이 시기 때 집권 여당은 누구였나요? 서인이죠. 서인 주도하에서 누가 동참하는 남인이 동참하는 붕당 정치기였어요. 그 중에 얘네들 입장이 반영된 책도 있고요. 얘네들 입장을 반영한 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7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16, 17세기 때는 살인들의 역사관이 반영된 시절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시대 때 가면은 신학이라고 한 건 뭐예요?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체로 살인 집권기 때 4대 존화주의적인
이러한 역사 의식을 극복을 하고 우리 것을 재정리하려는 역사 의식에 입각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학 연구가 확대가 됐다. 시락 우리가 민족주의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민족주의적이냐라고 하면은 이래서 민족주의다. 실학자들은 중국 것은 중국 것이고 우리 건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주체적인 입각, 시각의 입각에서 편찬이 된 실학시대 때 역사관은 그때 가서 다시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9쪽으로 넘어오실래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편년체죠. 앞에 왕이 죽으면은 다음 왕대 때에 편찬하게 됩니다. 춘추관이라고 하는 역사 편찬 기구 예하에 실록청을 두고 예문관에 사관들 있죠.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써놓은 겁니다. 사관들이 써놓은 사관이 써놓은 기록 사초라고 그러잖아요. 사초는 국가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사관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사초를 수거를 해가지고 초초, 중초, 정초 해가지고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편찬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다 왕조실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쓰고 나머지는 세초를 합니다. 세초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죠. 놔두면 혹시 나중에 사관들이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 수도 있죠. 사관이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초, 사초를 세척했다. 세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초만 왕조실록의 기본 자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밑에 시정기, 일성록,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죠. 승정원 일기, 역시 승정원 일기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의정부 등록, 조선후기 하면은 의정부가 이제 비변사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변사 등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다? 사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종대 때의 태조실록, 그 다음에 세종대 때 정종과 태종실록, 그래서 이제 1대 태조실록에서요 25대 철종실록까지만 정사로 봅니다. 26대 왕이 누구죠? 고종이죠. 25대가 철종이고요. 27대가 누구예요? 마지막 순종이죠. 그럼 고종과 순종실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건 정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실록 그러면은 1대 태조실록에서 25대 철종실록까지만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열람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만약에 왕이 열람을 하거나 사초도 열람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초를 열람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좀 화가 날 일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일어난 사화도 있잖아요. 연산군대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사초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무오사화. 그래서 무오사화는 선비 사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사초할 때 사자를 쓰기도 한다. 사초 문제 때문에 터졌다.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사초 문제의 내용이 발달이 된 거였었죠. 근데 연산군이 봐서는 안 될 부분을 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터진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무오사화로 터졌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군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종 있죠. 세종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이방원 아닙니까? 이방원이 오늘날 살았던 사람이란다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자기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처남 식구들, 자기 이제 원경왕후죠. 부인이 처남 여흥민 씨입니다만은 그 여흥민 씨라고 하면은 고려시대 때의 대단한 가문이고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이 여흥민 씨들이 대대로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숙종대 때 여흥민 씨, 숙종의 부인 아닙니까? 또 저 뒤에 고종대 때 민비 여흥민 씨죠. 이 여흥은 지금 경기도 여주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고 말이죠. 권력 상경 끝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인가요? 이방원입니다. 그 아들이 세종입니다. 세종도 성군이라고 우리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열람을 몇 차례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을 열람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세종도 좀 삐딱하게 나갈 수도 연산군대처럼 말이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물론 역사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실록이라든가 사초는 왕이 열람해서는 안 되는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조실록 대신 밑에 국조보감이 있죠. 이 실록 내용 중에서 왕의 선정을 뽑아놓은 겁니다. 정치 잘했던 걸 뽑아가지고 후대 정치 참고서로 쓰기 한 책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한 대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이 이후에 계속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은 못 보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후대 왕들이 보면서 정치 참고서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세조 때 편찬된 이후에 계속 나왔던 국조보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조실록 중에서 연산군하고요 광해군은 실록이라고 하진 않죠. 축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기체로 편찬됐다 해서 편년차 아닙니까? 연월일별로 해서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세종실록에는 유일하게 지리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또 단군신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왕조실록 중에서 지리지가 들어가 있는 책은 세종실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조실록을 한번 편찬하면은 끝나야 돼요. 수정하거나 개수를 하면은 나중에 첨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정치적인 문제로 수정이 되기도 하고 개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편찬이 되기도 한다. 또 일부 수정만 되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선조 수정실록이 있고요. 현종과 경종은 개수실록이 있습니다. 다시 편찬한 거죠. 예를 듭시다. 선조실록에 우리 왜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의가 대공수미법을 주장을 합니다. 아시죠? 대공수미법 내용은 선조실록에는 없어요. 이의의 대공수미법은 어디 나오냐면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또 하나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었던 이순신의 유언이 뭐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자, 이것도 선조실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아마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순신의 유언이 가짜다. 또는 이의 대공수입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정실록을 하면서 뭐 빠진 내용이었는데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 의도로 첨가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종과 경종실록은요 다시 씁니다. 개수실록이죠. 그러니까 개수한다는 것은 통째로 다시 쓰는 거고요. 수정실록은 부분 말 그대로 수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왕조실록은요 처음엔 두 분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유신을 막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세종대 네 분을 만들어서 네 군데의 사고에 보관했는데 외란 때 다 불탔죠. 전주본을 남겨놓고. 그래서 광해군대 때 전주본을 토대로 다시 5대 사고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뒤에 380쪽에 보시면 표전 보겠습니다. 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 사고에서 4대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란 당시 전주본을 남겨놓고 불탔고요. 이후에 이제 광해군대 5대 사고에서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그 다음에 무주, 적산산 사고에서 보관합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만 온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냐면은 태백산 사고본하고요. 만이산 사고본이 현재 남아있고 그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에서 그 일본 관동 대진이 일어나죠. 이때 다 소실된 줄 알았는데 일부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06년에 일부 반환이 돼가지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성종, 중종, 선조실록 요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비변사 등록 이런 게 나오죠. 의정부 등록. 각 관청에서 오고 간 문서를 등사한 책입니다. 등사한다 해서 등록입니다. 등사라고 하는 얘기는 좀 쉽게 하면 복사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사기가 있으니까 한번 쫙 하면 복사가 되죠.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다 뺏겨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관청의 등록이나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또 종묘 등록 등이 현재 남아 있어요. 등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
9급 시험에서는 뭐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7급 국가직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등록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걸 등록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 지리서,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 윤리서, 의례서, 법전이 있습니다. 이건 좀 묶어서 정리 좀 해봅시다. 지도, 지리서, 윤리서, 의례서, 법전. 이건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우선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편찬의 목적, 취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지리서, 윤리, 의례서, 법전의 공통된 책 장르는 다 다릅니다.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통치 목적입니다. 결론은 아까 했던 역사서 편찬 목적하고도 같죠. 같습니다. 지도,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 좀 강해요. 곧 국방 강화입니다. 지리서, 이거는 행정적인 목적이 좀 강하죠. 이거는 중앙 집권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윤리서하고 의례서는 유교 윤리를 확립하자. 유교 질서를 확립하자. 법전은 통치 규범을 성문하자. 통치 규범의 성문화. 이런 목적이에요. 해서 이제 편찬됐던 책들인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이런 목적을 묻는 건 아니고요. 지도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진도, 정도전 이후에 그 요동정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찬했다는 그 진법서 있죠? 진도. 그다음에 지리서에 무슨 뭐 경상도 지리지.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나머지 불탔고요. 팔도 지리지 중에 이제 경상도 지리지. 윤리서, 의례서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윤리서에 뭐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의례서에 뭐 국조오례의, 법전에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예를 들어서 뭐 경국대전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전의 기출 문제들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전부 묶어 진도, 경상도, 지리지,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 경국대전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다? 바로 통치 목적이다. 이렇게 묶으십시다. 아시겠죠? 이게 묶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두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380쪽의 맨 밑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호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우측에 팔도도, 동국지도, 조선 방역지도 있죠. 이건 전부 다 장르가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전부 다 어떤 목적이죠? 이런 목적에서 편찬됐고요. 바로 밑에 맨 밑에 태종대 때 그중에 동양, 현존하고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에서 호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호일 강리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중국을 좀 비대하게,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시각이 반영이 된 거죠. 비대하게 그려졌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크게 그려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그려졌는데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보다 아프리카가 더 작게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서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듣고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토대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책입니다. 근데 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지금 아메리카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15세기 지도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6세기입니다. 지리상 발견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메리카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세계 지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지리서로 좀 가겠습니다. 지리서 보면 경상도 지리지부터 해서 쭉 밑에 신증, 동국, 여지, 승남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유일한 오래된 지리서는 뭐냐면 경상도 지리지가 있고요. 또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던 세종실록 지리가 있어요. 왕조실록 중에서 유일하게 지리지가 들어가 있는 왕조실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그랬습니다. 쭉 내려오면 성종대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가 있습니다. 계약조를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포 개항 이후에 무역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신숙주가 일본의 이제 서장관으로 일종의 외교관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갔다가 와서 들은 바득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 들은 바를 토대해서 편찬했던 인문 지리서입니다. 이게 해동 제국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읍지가 있습니다. 읍지는 그 읍, 각 지방의 내력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16세기 사림들이 향촌에서 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그네들의 의지를 반영해놨던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윤리서하고요, 의례서가 있습니다. 윤리서로서 뭐 삼광행실도 효행록,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또 의례서로서 뭐 국조오리, 국가 5가지 행사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것이 되겠죠. 이 책들은 유교 질서 확립, 유교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편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찬의 취지를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중에 이륜 행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륜, 두 사람 간 해야 할 바를 써놓은 책이에요. 이륜입니다. 삼광행실도 같은 경우는 한글로 설명을 또 붙여놨습니다. 왼쪽에 보충 자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전원회가 있습니다.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해서 편찬했다 해서 최초의 조선 법전, 그러면 조선 경국제입니다. 주례, 중국이죠. 주례를 본받아서 편찬했던 책이에요. 주나라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가부터 쭉 내려와서 경국대전, 세조 때 편찬해서 성종대 때 반포가 됐습니다. 육전체제되어 있고요. 이미 세조 때는 호전과 형전이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4개가 예종대 때 완성이 됐는데 반포는 성종대 4번에 걸친 수정을 거쳐서 앞으로 수정하지 말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기본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세기 가면은 영조 때 속대전하고요, 정조 때 대전통표입니다. 이건 영조의 업적과 정조의 업적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영조의 속대전, 정조의 대전통표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출문제에 보면은 자꾸 이게 틀린 설명에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영조 때 예를 들어서 대전통편, 정조 때 속대전 이런 문제들을 많이 기출문제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19세기 가면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에서 고종대 때 대전 회통입니다. 흥선대원군 섭정기죠. 이때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편찬했던 것이 대전 회통.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빠진 내용을 써놨던 육전 조례까지입니다. 간혹 7급 국가직에서 한 2-3번 정도 편찬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9급 문제에서는 그 순서를 묻는 문제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전 편찬 순서도 한번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 지리서, 윤리서, 의례서, 법전은 각 서적들의 편찬의 취지, 목적들을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좀 하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의 사상에서 성리학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으로서 주기론과 주리론으로 조선 중기 때 사상 발전합니다. 주리와 주기입니다. 자, 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덕적이고 원리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철학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요. 주리와 주기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만 우리가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하면 이거는 형이 상학이다. 형이 상학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손에 잡혀 안 잡혀? 안 잡힙니다. 이게 형이 상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기 있죠. 기는 현실적, 개혁적, 실천적인 이런 유학이에요. 현실, 개혁, 실천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에서 본다면은 형, 이, 하학이다.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힌다라고 하는 거죠. 주리의 선구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언적입니다. 회제 이언적이고요. 이걸 집대성했던 사람 누구냐면은 퇴계 누구죠? 이황입니다.
주기론의 선구자는 누구냐면은 서경덕이에요. 집대성자 누구냐면 이입니다. 율곡이죠. 특히 그 중에서 이황과 이황과 이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사상가 중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통신라 때 원효의상, 고려 때 의천, 진을, 조선의 이황과 이 6명은 6명 중에 1명은 또는 2명은 매해 출제가 되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주기주리의 집대성자였던 이황과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황의 사상은 이와 기입니다. 이기 이원론을 주장을 했었고요. 자, 이는 일, 원, 논, 적, 이, 기, 이 원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황 얘기는 이와 기는 근본적으로 뭐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리학의 사상 논쟁에서 보는 존화양이라고 하잖아요.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와 이는 근본적으로 뭐다? 다르다. 이게 이황의 이고요. 이의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심성은 애초부터 이와 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성은 애초부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있는데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황의 이기이원론은 불변이에요. 한번 그거면 영원한 그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거면 영원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의 일원론적 이기원론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되기도 하고 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의 주기론의 사상, 즉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이 사상은 이의 사상 주장에 보면은 개혁 사상에서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뭘 주장했다고요? 대공수미법. 또 외난 직전에 10만 양병설. 전부 다 뭐예요? 현실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상은 나중에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이런 사상은 저 뒤로 갑니다. 한말 개화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형이상학적인 도덕적 원리적 관념적인 이 사상은 개화 사상이 풍미했던 이 시기 때 나왔던 뭐가죠? 위정 척사 사상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위정 척사 사상하고 개화 사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반대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황과 여기서 이제 주리론의 집대성자였던 이황과 주기론의 집대성자였던 이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4쪽에 이황 얘기를 좀 보기로 하죠. 주리 철학의 집대성자. 자, 쭉 내려와서 성리학이 조선사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썼던 사람이에요. 누구요? 이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밑에 줄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실천적 방안으로 뭘 한자 경 있죠. 공경할 때 경입니다. 경을 강조하고 그에 적어 있죠. 주자서조력, 성학십도. 이 성학십도하고 이의 성학집요. 우측에 보충 설명 좀 보세요. 이거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황의 성학십도. 성학은 군주의 학문입니다. 성학이 어려우니까 10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선조가 16살에 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학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해해가지고 갖다 바친 책이에요. 그러면 성학집요는 누구예요? 이의 저서입니다. 십도와 집요를 혼동하지 말 것. 기타 이학통록, 계몽전의, 전습록편. 전습록편은 뭐냐면은 전습록은 양명학의 경전입니다. 그걸 읽고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 전습록편이에요. 자,
강항이라는 사람에서 외란 당시 일본 성리학으로 영향을 줍니다. 일본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왕은 동방의 주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자는 주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남송대 때 성리학을 만든 주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 칠정론이 있습니다. 기대승이라는 사람하고 8년간에 걸친 편지글을 주고받으면서 쓴 사상 논쟁이에요. 사단 칠정. 인간의 4가지의 마음과 7가지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학에서는 애한향학이 있고요. 서원에서는 도산서원이 있죠. 지금도 도산서원 안동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학파로는 영남학파. 이 영남학파는 이왕의 붕당에서 보면은 동인이에요, 서인이에요? 동인, 그죠? 동인이고요. 이 기호학파는 기호학파, 이거는 서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당에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리 철학이 바로 밑에 의야 한계 있죠. 성리학의 주류로서 한말 위정척사 사상과 의병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특히 도덕적 원리,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적 관념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중요시해서 밑줄 연구 봅시다.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 규범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바로 밑에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주리 철학의 한계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의 집대성자 우측에 이를 좀 보기로 합시다. 이는 이왕의 이기 이원론에 비해서 이 사람 뭘 다섯째 줄 바로 이일원론적 이기원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일원론적 이기원론 가벼입니다. 이거를 주장했으며 기타 이통기국 이기지묘 이게 이제 이의 철학이에요. 지금 이통기국 이기지묘 전부 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 조선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통치제도의 정비, 수치체제 개혁 이런 것들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 개혁적 실천적인 주기 철학을 집대성했던 이의 주장 내용들, 대공수미법 또는 10만 양병설 이런 것들이 바로 밑에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 제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구도 장원공이라고 그랬죠. 9번 시험을 봤는데 모두 다 1등 장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주양약, 서원양약, 파주양약이 있고요. 기호학파, 나중에 붕당에서는 뭐죠? 서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왕과 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학과 뒤에 뭐가 있어요? 보학이 있습니다. 이 예학, 보학은 예학은 상장제례에 관련된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예학. 보학은요.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자기 가문을 과시하는 거죠. 전부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서원, 향약, 유양소. 자, 서원에 소속된 양반들의 명단, 청금록, 또 서원에서는 매년 1년에 2번씩 향 음주례와 향 사례라고 하는 행사를 하죠. 웃 어른들을 모셔놓고 술과 음식을 베푸는 거고요. 이거는 화를 쏘면서 침묵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향촌의 양반들의 모임, 향회. 이 모임에 소속된 양반들의 기록, 그러니까 어떤 명렬표죠. 향안, 양반들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향안, 향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상장제례에 관련된 예학, 그 다음에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외우면서 자기네 지위,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보학이 있습니다. 자, 전부 묶어서 16, 7세기 살림의 지위 유지 기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예학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386쪽에 보시면은 이 예학을 한국적인 조선적인 예학으로서 집대성 해놨던 책이 김장생이 썼던 바로 가래 집람이 되겠습니다. 그 주자가래는 중국 주자가 쓴 거죠. 이거를 우리 거다 시켜놓은 것이 바로 가래 집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예학은 16, 7세기 때에 번창했지만
15세기 때 예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물론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 질서하에서 예약은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17세기 때 예약을 좀 보겠습니다. 양난, 외호란이죠. 외호란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유교 질서 회복이 강조되면서 더욱 중시했다. 그러니까 외호란 이후에 신분 질서가 흐트러지죠. 기존의 양반 중심의 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이때 지내릴 체제를 재건하고 또 다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예약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약의 긍정적 기능을 보면은 가족과 종족 상호 간의 상장 제대의식을 바로잡고 유교주의적 가족 제도 확립에는 기여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현종대 때 2번에 걸친 예속 논쟁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예약에 집착이 되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죠. 예속 논쟁에서 기예송과 갑인예송이 있었죠. 현종대 효종이 죽었을 때 기예송, 그 다음에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의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에서 터진 갑인예송, 그래서 예송 논쟁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약은 진해를 중심의 체제를 지켜나가자, 소수의 양반이 온갖 모든 특권을 전부 독점하겠다라는 그런 시대의 배경에서 나타난 부산물이었던 것이죠. 보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 편찬해서 달달달 애우는 거죠. 우리가 신분제도에서의 보합에 관련해서 본다면 신분제도에서 15세기 양반하고요, 16세기 이후의 양반의 정의가 15세기 때는 성취신분이라고 그랬죠. 16세기 이후의 양반은 성취신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세습신분이에요. 즉 현재 현직에 있어야 양반이라 하고, 여기는 현재 현직에 있지 않아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했으면 나도 뭐가 된다는 거죠? 양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15세기 때 신분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양반, 중인, 상민, 첨예해서 이게 양반 숫자 아니었습니까? 이만큼이에요. 근데 16, 17세기 반상제하에서 양반의 신분구조의 모형은 피라미드 모양에서 타원형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반상제에서 크게 양반과 상민이 됐습니다. 근데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었죠. 이게 16, 17세기 때 양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은 상민과 천민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이거는 그만큼 상민의 지위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크게 양반의 반, 상민의 상에서 반상제, 여기는 이 나눠서 양인과 천인에서 양천제라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숫자를 좀 보자는 겁니다. 이때 양반의 숫자가 한 명이다. 그럼 여기는 한 10명쯤 된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때 양반의 정의를 보시면 된다. 그럼 내가 관직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족보입니다. 너 양반이냐? 양반이다. 증거 있냐? 있다. 뭐냐? 족보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나 양반이지 않냐?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선 후기 때 가면 족보를 매매하고 위조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면 양반수가 급증하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에서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양반만 들고 나머지는 다 줄어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족보의 위조, 매매, 이건 환부역조라고 그래서 조상을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 아닌가요? 양반이 대문에서 온갖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약보학은 결국 지내릴 체제 유지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사에서 성리학과 예약을 이렇게 보시고요. 기타 이제 사상에서는 불교와 그리고 뒤에 도교, 민간신앙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죠. 불교를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때는 숭불, 조선은요 억불이죠. 그렇죠? 고려 말에 숭불 정책 결과 고려 말에 불교의 폐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모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을 모태로 했던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면서 불교는 멸륜 해국지도다. 그러니까 윤리를 멸하고 나라를 해롭게 한다. 유교는 치국지도다. 그래서 유교는 성리학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후의 근혜들의 불교에 대한 정책은 당연히 억불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태조, 태종, 세종대 때 또 뒤로 한번 갑시다. 성종대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억불책입니다. 그 중에 용어 하나만 좀 갑시다. 도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첩제는 실시는 태조 때죠.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리의 출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폐지는 성종대 때입니다. 둘 다 억불이에요. 이거는 억불이고 이건 숭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첩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승리의 출가를 어느 정도 허락해 준다는 거고 폐지는 아예 차단한다는 겁니다. 둘 다 억불 정책인데 뭐가 더 강력한 억불입니까? 그러면 뭐다? 폐지죠. 폐지.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억불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태종대 노비 변정도감, 세종대 때 승록사 폐지. 승록사는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 이걸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근데 세종대 때 말년에는 궁중에 내불당을 두고 어찌고찌 하는 게 있죠. 마지막에 말년은 뭐냐 그러면은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죠. 소원왕후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먼저 죽기 전에는 억불, 왕후가 죽은 다음에는 세종은 불교에 귀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 그러면 왕후가 죽은 다음 이렇게 이제 기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성종대 도첩제 폐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국초의 이러한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의 명맥이 끊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388쪽 봅시다. 억불 정책 와중에서도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능도 있고요. 주체성 확립에도 기여했고 민간 신학의 기능 또 왕실의 불교의 진흥책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태조부터 밑에 선조 때까지의 이 결과 불교의 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흔적들이 나와 있죠. 이게 억불 정책 와중에서도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됐던 이유예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맥이 안 끊겼다는 겁니다. 뭔가요? 민간 신앙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이 끊기지 않았던 것이 가장 1차적인 거고요. 또 왕실에서도 이제 국초에 보면은 억불책을 폈지만은 사실은 밑에 세종 아까 말씀드렸죠. 왕후가 죽은 다음에 불교에 귀했고요. 세종 쇠양대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호불군주입니다. 내내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요. 명종 있죠. 명종이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어머니 문정왕후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보우라고 하는 승려가 등장하고 또 과거의 승과가 또 실시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불교가 중흥기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왕후가 죽고 나서는 다시 억불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짭짬이 이런 것들도 왕실의 억불책만은 아니라 왕실에서도 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밑에 태조, 세조, 명종, 선조 때 나와 있는데 특히 선조 때에 우리나라 불교의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띄워주는 외란 때 의병장이 있죠. 최초의 의병장 누구죠? 영규. 그 다음에 묘양산에서 휴정, 금강산에서 유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의 불교는 억불책이었지만은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우측에 도교, 민간신앙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한번 봅시다. 조선은 성리학을 토대한 국가입니다. 근데 성리학을 토대를 했지만은 15세기 때는 불교, 도교, 풍수, 지리설, 또 민간신앙 이거를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몇 세기라고 했어요? 15세기라고 했습니다. 훈구 집권 시기 때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취합을 합니다. 근데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집권한 이후에는 성리학을 뭐라 하고? 화라하고 그렇죠? 화라하고 성리학이 아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라 하죠. 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명문에서 촌화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단원 근세문화 시작할 때 근세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15세기, 16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시기를 근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란 때까지 보시면 된다 그랬죠. 1592년에서 98년까지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누가 집권했던
훈구가 집권했던 시기고 여기는 누가 살인들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근데 근세 문화 그러면 이제 근세 문화 그러면 어떤 문화라고 했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다. 그러면 과연 살인들이 집권했을 때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시기냐?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세 문화 그러면은 대체로 16세기 얘네들까지 문화라기보다는 주로 몇 세기? 15세기 문화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세기 때의 사상계 동향에서 성리학을 토대로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다 취합을 하면서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불교와 함께 도교를 좀 보자는 겁니다. 자, 도교는 하늘에 대한 제사와 문에 대한 반대예요. 무예를 중시합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초제라 초제. 초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천이라고 제천. 자, 제천은 누가 하냐면 천자갑니다. 천자는 하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는데 하늘의 아들은 곧 중국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초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자만,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격서를 두고 만이산에서 강화도 초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때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소격서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민족 자주 주체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16세기 살인이 집권하면서는 중국 황제가 하는 제천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하고 만이산 초제가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제 행사는 얘네를 집권 시기와 얘네를 집권 시기 때의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존폐가 결정이 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중국 황제만 했던 초제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족 의식의 고향이다. 앙양이다. 고치다. 뭐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15세기 한양천도에 영향을 주죠. 남경길지설이 반영이 된 겁니다. 1392년 개경에서 조선이 건국됐어요. 아시죠? 그리고 1394년 풍수지리설의 남경, 지금 설입니다. 남경길지설에 의거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죠? 수도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된 거죠.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산속 문제, 무슨 얘기인가요? 묘지 쟁탈전입니다. 그러니까 명당자리를 잡기 위한 묘지 쟁탈전, 산속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때 풍수지설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풍수지설도 불교, 도교와 함께 조선 초기에 풍미했던, 유행했던 사상이죠. 기타 이제 국조신으로서 고려시대 기자와 동명왕이 제사 지냈습니다. 기자 조선할 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기자 조선이 숭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기자가, 중국 사람 기자가 우리나라로 올 때에 중국의 선진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고마움의 의미로서 제사를 지는 겁니다. 근데 15세기 때 조선 초기에는 박혁거세하고 단군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단군 사당이 나중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기자 사당보다는. 왜냐하면 15세기의 국호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인가요? 기자 조선의 후계자가 아니라 단군 조선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기자도 이미 고려 말부터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국호를 조선을 한 거는 기자 조선의 후계자가 아니라 단군 조선의 후계자인데 왜 단군 사당이 없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세기 때 숭명전이라고 하는 단군 사당이 만들어져요. 중국에서 15세기 때 사신이 오면은 기자 사당 숭인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숭인전에 참배하고 숭령전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기자 사당을 나중에, 그러니까 단군 사당에 먼저 참배케 한 다음에 중국 사신을 그 다음에 기자 사당, 즉 숭인전에 참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세기 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기타 삼성사가 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 그러니까 세 명의 성인이죠. 황해도 구월산에 건립한다거나 뒤에 종묘사직도 있습니다. 좌묘우사 원칙을 설치했다 그랬죠. 좌묘우사입니다. 보세요. 경복궁이 있죠. 예, 동서남북이라고 합시다. 동서남북이에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는 동쪽입니다. 그렇죠? 좌묘. 그 다음에 서쪽은 우측이에요.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묘는 뭐냐면 종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는 뭐죠? 사직을 얘기합니다. 지금 서울을 기준해서 보면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종묘, 사직이 있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거고요. 사직은 사단과 직단이 있죠. 사단, 토지의 신과 직단,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기타 뭐 묵격신앙, 산신, 촌락제, 촌락제는 마을 제사입니다. 세시풍속, 추석, 단오, 유두, 설날, 동지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15세기 때에 나왔었던 기타 신앙들입니다. 전체적으로 15세기는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서도 다 취합을 했다. 근데 16세기냐면은 성리학만, 오로지 성리학만 추구하고 나머지는 이단음사로 배척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밑에 표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자주 주체 의식이 반영된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만이산 초제부터 해서 단군 조선을 중시한 것들이죠. 우측에 있는 것은 중국 중심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격사를 폐지했던 에서부터 해서 기자조선을 중시했던 것까지 거기 나와 있죠. 특히 중간에 보면은 조종암이라고 있습니다. 조종암 할 때 조종, 조는 종, 그래서 암, 바이암자거든요. 조종은 어디냐면은 명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한자는 사무사, 뜻은 생각이 발음으로 사악한 것이 없다. 이게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적혀져 있는 글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있습니다. 가평에 조종암이란 바위, 그 바위에 이게 새겨놓고요. 호란,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은혜를 여기다 새기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의종의 글자를 갖다가 새겨놓은 것이 경기도 가평군 조종리에 있는 그 조종리에 있는 조종암이라는 바예요. 또 거기에 개천도 하나 있는데 그 개천이 조종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중국 중심의 의식이 반영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자주 주체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의식을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문화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사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